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게 제주 역사의 대전환, 출입금지령이라고 있습니다. 출입금지령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출입금지령이 200년 정도 내려졌었는데 이 200년이 제주도 역사를 완전히 이렇게 양분하는 것 같아요. 출입금지령 자체가 이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섬은 바다로 에워싸여 있죠. 바다 바깥으로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로. 근데 여기 붉은 표시를 했는데 1629년에 출입금지령 내려지기 전에 탐나가 있다가 탐나 멸망한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렵게 지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종 때 탐나의 왕이었던 성주 왕자 이 직위를 폐지시켜버리고 탐나 예전에 있던 성도 없애가지고 제주성을 만들고 그 다음 말이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이 말 교육도 금지시켜버리고 세종 때 이러한 과정에서 쭉 이어져가지고 출입금지령이 나중에 인조 때 내려지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주 역사문화의 특징은 섬이란 조건 때문에 당연히 바다하고 숙명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탐나 때가 이랬던 것 같아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간 역사였다. 활발하게 교역, 이주, 해민의 기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고려 왕조, 특히 조선 왕조에 와서는 바다에 의해서 갇혀버린 역사. 바다에 의해서 갇혀버렸을 때 제주섬의 역사는 어떠한가? 유배, 격리, 침탈, 정복당하고 원주민 학살, 고난의 역사. 그래서 상당히 우울한 역사로 점철됐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제주도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일단 전제해두고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탐나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렇게 바다로 뻗어나갔던 그런 해상왕국이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일본이 좀 가깝죠. 규슈 쪽에 중국으로는 왼쪽으로 가면 중국 영파가 보이죠. 닝보 여기가 옛날 중국 남중국 그 다음 내려가면 오키나와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 그 다음 저쪽에 대만까지도 이렇게 바다로 해서 연결되는데 오키나와 유구하고 타이완하고 실제 탐나가 교역을 했다는 건 아니고 유구 왕국은 오히려 탐나가 멸망한 다음에 생긴 왕조니까 우리보다 늦어요. 1000년이나. 탐나가 상당히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일찍 고대 왕국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상도이긴 하지만 상상의 그림이지만 탐나 때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 이후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고려 때 대선을 만들었다. 이 제주섬에서.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 대선 만들어서 좀 받쳐달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대선이라는 기록까지 남아있거든요. 대선하면 20-30m 엄청 큰 배, 이와 같은 배를 만들어서 거친 바다를 넘나들면서 한반도, 중국 대륙, 일본 열도,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렇게 활발하게 교역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1928년에 산지항 축항공사를 하다가 이와 같은 중국 화폐 2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화폐거든요. 그래서 벌써 2000년 전서부터 탐나간 나라가 아주 뚜렷한 체제를 갖추기 전서부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양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탐나인들에게 바다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었다. 바다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야. 땅에서 그냥 이 섬 안에 있는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탐나 사람들은 바다를 무대로 아예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663년에 백강전투 여기에 참전해서 동아시아 국제전쟁 당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유민들이 외국하고 연대한 그 싸움,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군하고 그 다음 백제 유민들과 외국 연합한 이 세력과의 싸움에 외국 백제 유민하고 연결된 그 연합군의 탐나가 같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나라 고종 측천무로 알려져 그 왕비가 측천무인 당고종이 666년 정월 초하룻날 태산에서 치러진 제천의례에 여러 나라 사신들을 초대했는데 탐나 사신들도 초대했다는 사실이 당나라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나의 국제위상이 만만치 않았다. 바다를 통해서 나아갔을 때 이 제주 사람들은, 이 섬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그런 여러 가지 실적들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뭐랄까 그 나라의 힘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겠죠. 경제적으로 부강하는데 큰 원천이 된 것은 여기는 농사가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특산물들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이 특산물들이 교역품이 됩니다. 이 교역을 이거를 토대로 해서 탐나라 나라를 강하게 유지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나가 1105년에 멸망했어. 지방을 뜻하는 지금의 제주로 바다 건너갈 때 고을주 지방의 명칭인 제주로 바뀌면서 탐나는 결국 운명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난의 역사,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선시대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주 왕자직이 폐지되고 중앙의 주요 관직에 제주 사람이 올라간 사례가 조선 세종 때, 조선 초기에 고득종이라고 고시 집안 분들은 이 고득종을 자기 집안의 중시조로 삼는 그런 집안들이 있을 겁니다. 저쪽에 저 제주여고 가는 쪽에 지금 해양경찰 들어가 있는 옆에 문경공 고조기 묘가 있는데 제주도 기념물이거든요. 이 고조기와 그다음 그 아버지가 고유라고 고유 고조기 때 이분들이 고려에서 치러지는 외국인들을 위한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과거 급제 다 된 다음에 중앙의 요직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입장에서는 외국이라고 볼 수 있는 탐나의 고유 고조기가 고시는 탐나의 왕족이잖아요. 탐나의 왕족이라 할 수 있는 고유 고조기가 중앙정계 고려 조정에 진출해서 요직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 과정에서 탐나가 멸망했어요.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양수가 반란 일으켰거든. 양수는 양씨잖아요. 좀 이해가 되죠? 양수가 왜 반란 일으켰을까? 고시 집안이 탐나라 나라를 타협을 해서 고려 조정에 넘겨버렸다라는 데 대한 불만을 아마 양씨 집안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하고 양씨는 사이 좋기도 하지만 일종의 탐나라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서로 성주 왕자를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 그래서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근데 탐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양씨 집안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조선시대로 왔는데 제주도는 유배죄인들 보내는 곳, 그리고 나라의 말을 잘 길러서 바치는 곳, 그리고 왜구들 침략 못하게 외적들을 바다로부터 막아내는 그런 해안 방어의 요충지, 그런 정도의 용도로 제주도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말도 생기고 유배 1번지 이런 속칭이 제주도에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출입금지령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고역이라고, 잡녀는 아시겠죠? 잡녀, 해녀, 지금 해녀라고 부르는 잡녀. 그다음 포작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포작, 보재기라고 하는데 이들도 물질하는 남자들, 잡녀는 물질하는 여자들, 그다음 목자는 목장에 말을 기르는 사람들. 과원은 뭘 길렀을까요? 네? 제주도의 특산품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말 먼저. 말이 가장 중요해. 그다음 두 번째 귤. 세 번째
바다의 복. 그러니까 외자로 하면 말, 귤, 복. 복은 전복. 예. 선격은 뱃사공. 뭡니까? 진상품을 중앙으로 실어 날랐던 뱃사공입니다. 그 다음 답판이 있는데 제주도에 일부 논이 있었는데 이 논을 관에서 운영했거든. 논을 경작했던 사람들인데 답판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는 아병이라고 나와요. 아병은 군역을 졌던 사람들, 해안방어. 오히려 아병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고역, 가장 대표적인 고역, 어려운 일을 했던 제주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이 육고역을 다 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동여지도 19세기 지도이긴 하지만 중앙에서 제주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삼읍 보이죠? 제주목, 그 다음 정의현, 대정현이 보이고 제주목, 그 다음에 대정현, 정의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이거는 9개 진, 방어진, 진성 쌓았던 삥 둘러서 있고 그 다음 불기둥 있는 게 뭐예요? 봉합불, 그러니까 봉수대가 있고 그 다음 연대가 또 있어요. 연대는 해안가 쪽에, 봉수대는 오름에, 여기는 다 오름에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합불.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물론 도로도 있죠. 이게 지금 같으면 번영로, 이거는 지금 평화로, 그 다음 이렇게 일주도로 삥 둘러가 있겠죠. 이런 도로 표시도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바라보는 중앙의 인식은 말을 잘 길러서 바쳐라. 이거 완전히 중앙 정부가 제주도를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만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큰 관심이 없어요. 조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5세기 중반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도망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 그러다가 16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무수히 많은 사료를 통해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하도 힘드니까 도망쳐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성종실록 대표적인 하나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15세기 말이잖아요. 100년도 채 안 된 때야. 조선 왕조 개국한 지. 제주 사람들 200여 명이 경상도 사천, 진주 옆에 있잖아요. 사천. 제주의 두독이야라고 이름 칭하는 사람들이 두세 척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32척이나 왔어. 강기슭에 와서 염막을 지어 임시집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제주도에서 도망쳐 나간 사람들. 그리고 17세기에 이건 출입금지령 내려진 이후죠. 이후 자료이긴 한데 이익한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1662년에 제주 목사로 왔었거든요. 제주도 인구의 3분의 2가 중앙관청에 소속된 각사노비였어요. 이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숫자가 무려 1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사노비라고 하는 이 노비로 있으면서 아까 육구역 같은 역을 졌던 게 힘드니까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역을 앉으려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포작이라고 나와요.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여기 보재기야, 보재기. 남자들은 보재기, 여자들은 좀례라 그래요. 조물다. 그러니까 다이브에서 바다에 들어가서 뭘 따내는 사람들. 원래 좀례들은 미역을 주로 땄어요. 그리고 전복, 바다 깊숙이 있는 전복 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폐활량도 좀 있고 체력이 있는 남자 보재기들이 주로 땄어요. 출육의 원인은 당연히 다 아까 얘기했겠지만 어떻습니까? 진상 해안방어의 고역에 너무 힘들어서 도민들이 역을 피해 도망쳐버려요. 그것도 있지만 이 국가 정책이 문제야.
고려 때만 해도 바다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와서 해금 정책을, 그리고 명나라가 있었는데 원나라 때까지는 원나라가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원나라만 해도 바다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외교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제주도가 몽골 지배 100년 받을 때 오히려 대외교역이 활발했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 와서는 명나라나 조선이나 전부 다 바다를 막아버렸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여기서 제주도 내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포작들이 하도 어려워서 나온 것도 있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이걸 이러저러한 걸 따고 기르고 뭐 이렇게 해도 이 교역도 잘 안 되고 답답한데 남해안 쪽에 가니까 오히려 교역이 좀 원활하더라 소문 들어가지고 제주도 포작들이 남해안으로 아예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교역하더라는 그 기록까지 나옵니다. 마치 일제 때 출가 물질 나간 해녀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조선 초기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이들을 남해안 지역에서는 두무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독이라고도 봤죠. 두독. 두무학이 뭔가? 기록에 보이죠? 한라산의 말이에요. 머리가 없는 산. 바로 두무학은 제주도 사람. 두무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해, 남해안 일대, 동해안 쪽에 무수히 많이 있다. 그리고 왕주실록에는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의 존재도 보이는데 이들을 이선위가 한다라고 이 왕주실록에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바다를 집으로 삼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에서는 제주도에서 이 떠나온 사람들이 아주 이 물에 익숙하거든. 그리고 뭔가 바다에 있는 것도 잘 따. 그래서 이들을 활용해서 자기네가 못하는 진상품을 이들에게 부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조임금이 이순신에 관련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충무공전서를 편찬했거든.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보이는데 제주도에서 도망쳐 나온 포작들을 이순신의 수군에 편지시켰다. 그런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순신이 일본 수군하고 맞서 싸워서 20번 가까이 싸워가지고 계속 이겼잖아요. 첫 번째는 옥포해전이에요. 옥포해전에 포작선 46척이 딱 앞에 섰다고. 일본 수군하고 맞서 싸웠던 첫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도망쳐 나간 포작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섬의 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들이 주로 도망쳤겠죠. 그럼 남자들이 지던 역을 대신 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출륙 나가니까 관에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거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허가를 받게 했어. 그래도 막 나가. 그래서 육지에 도망쳐간 사람들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하는 수 없이 봉쇄령을 내려. 출입금지령 내려지기 전에 이미 조천하고 별도는 화국이거든요. 이 두 군데 포구에서만 바깥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그래서 이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1629년에 비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제주도민의 출륙을 엄중하게 금지한다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 여인과 육지 사람들과의 혼인을 그만다. 나라의 법으로 정했다. 여인들의 출륙을 특별히 막았어요. 물론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진상품 바치러 가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출륙을 허용을 했겠죠. 세종 때 인구가 어떻습니까? 6만 3천. 파악된 인구가 이 정도니까 아마 파악되지 않은 인구까지 합치면 거의 10만 가깝지 않았을까? 세종 때랄까 조선 초기 왕조실록 보면 제도 인구가 너무 많다. 왜 이런 자리가 나와? 인구가 너무 많대.
그래서 제주 사람들 일부는 육지로 좀 빼돌려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게 몽골 지배 100년 받은 후에 인구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살기가 편했어요. 호수를 보세요. 가호수는 9천에서 1만 됐다. 근데 헌종 때 200년 지나서 보니까 호수는 8,500 정도니까 세종 때하고 가호수는 큰 차이가 없다. 얼마 안 줄었죠. 근데 인구는 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이 얘기는 가호 집 전체가 제주도 바깥으로 도망쳐 나간 경우는 얼마 안 됐고 남자들이 주로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여자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정이란 표현 상징적이죠. 정이라는 것은 이건 역을 지는 그런 단위거든요. 우리가 보통 남정네 하잖아요. 역을 지는 사람들. 16살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들이 지는 역. 그게 조선시대의 군역이나 요역이나 이런 건데 남자가 져야 하는 건데 여자가 역을 지고 있어. 전복을 캐던 일도 남자 고재기들을 포작들이 했었는데 대신 여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 여성이 이 출입금지의 이 시기까지 제주섬을 지켜낸 주인공이었다. 1628년에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선주의 7번째 아들인 인성군 가족들이 이미 인성군은 그 영모 사건 잡혀가지고 죽고 그 가족들이 제주도 유배에 왔어. 근데 나중에 유배지 옮기기도 하고 나중에 사면이 되었어. 인성군의 자식들 그리고 제주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 딸들은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제주도 여자들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출입금지령에 정해진 아까 내용 때문에. 제주 여성은 육지 남자와 혼인하는 것까지 법으로 막아버렸던 제주 여인들의 비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도 내에서만 이루어져.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동네끼리 결혼을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돈관계가 막 복잡해져. 겹사돈. 그리고 이 집안의 이렇게 친척들을 보면 아버지 쪽 괜당, 그 다음 어머니 쪽 괜당, 처가 쪽 괜당, 이게 막 뒤섞여. 이 괜당 문화를 제주도의 특성으로 보는데 제주도민들이 원해서 생긴 겁니까? 그건 아주 위대한 착각입니다. 출입금지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 사람들 나가기 좋아하고 또 육지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혼인관계 맺을 수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 폐쇄적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출입금지령 200년 내려진 속에서 여기서 다 이 섞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출입금지령 200년 동안에는 섞이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제주도는 교역, 바다를 막아버리고 교역을 못하게 하면 제주도는 살 수가 없어요. 물길 막으면 제주도 역사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의 파탄 지경에 간 그 역사를 200년간 제주도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아낀다는 절약정신이라는 존양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그 다음 순누름이라는 그런 노동공동체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된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순누름이 상당히 나름대로 제주도 공동체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해서 협업노동조직으로 아나키적인 공동체에 가깝다고 해서 지금도 이런 순으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잔존 문화가 좀 남아있죠. 사람들이 같이 엮어져서 하는 거. 옛날 특히 제주도의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권 때 위에서 너무 상부 지시에 따른 그런 의도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새마을운동은 이거를 이 순으름 공동체 정신으로 하니까 새마을운동이 제주도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마을마다 그냥 국가로부터 포상받은 게 많아요. 이 새마을운동이 왜 제주도에서 잘 됐을까? 이거 막 마지못해 가지고 막 마을 일하는 거에 그냥 집집마다 이렇게 다 하고 의무적 나오게 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막
그랬는데 제주 사람들은 예전부터 술으로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 사업할 때마다 나가서 일하는 거를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당연히 우리 집안의 몫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목장, 그다음 이 해녀들 그 조직인 마을 어촌계, 그 마을 공동어장이죠. 이런 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모습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민속품들이, 민속 문화가 잘 남아있게 된 것, 그리고 제주의 언어가 예전 우리나라의 고어의 모습을, 고어의 흔적을 잘 남기고 있는 것도 출류금지령의 영향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제주 사람들이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그 속에서의 끈기, 인내, 참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참을성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도 결국 출류금지령이 미친 제주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류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이 시기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개인집 노비도 일부 있긴 하지만 개인집 노비, 산노비는 별로 없고 공노비가 많았어요. 근데 그 공노비가 지방관청이 아니고 중앙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조임금 죽은 직후인 1801년에 국가의 시책으로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도 개인집 노비 별로 없다 그랬죠? 산노비까지 다 없어진 거는 1894년 갑오개혁 때이고, 그 이전으로 하면 공노비가 먼저 없어졌는데, 제주도는 그럼 전국의 노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제주도는 1801년을 계기로 해서 모두 상민, 평민이 된 거예요. 1801년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졌던 이거를 제주도 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제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반인 척 하려고. 실제 양반은 관직에 가야 양반이거든. 근데 의제적으로 바깥에 표면으로라도 양반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안에 성씨가 없던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성도 없던 집사람들이 족보를 사들여 유력 집안, 고씨, 양씨 뭐 이런 데, 강씨, 특히 제주 강씨, 오씨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성씨들 다 사들여서 전부 19세기 1801년 공노비 해방 이후에 제주도에 거의 대부분의 집안이 다 성씨를 가지게 됐어. 그리고 제주도에 갑자기 19세기 들어와서 유교 문화가 확 퍼져. 특히 남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하지도 않던 그 조상 제사, 아버지 어머니 제사 정도 좋겠는데 4대조 제사까지 막 지내. 고주부까지. 이게 1801년에 공노비 해방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출류금지령 이 시기에 이게 같이 겹쳐 들어가요. 그렇죠? 출류금지령 해제되기 바로 직전. 그렇죠? 출류금지령이 200년 내려졌는데 계속 이게 엄격하게 계속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미 18세기 이후서부터 출류금지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 상인들이 많이 와. 또 제주 상인들이 육지로 많이 진출을 해. 무역을 하고. 그 관청이 허가를 받았을까? 당연히 허가 받으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관청에서도 제주에서 나가는 제주 상인들의 육지 진출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출류금지령이 이 정도 가면 거의 유명무실이죠. 네. 제주도에서 나는 것 가운데 당시 미역도 있고 전복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양태수공업, 갓 만건 탕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박지원의 허생전에 보이는 허생의 입도 상근의 모습입니다. 이 소설이긴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당시 조선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생이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경기도 안성 땅에 가서 과일을 다 매입을 해서 나중에 값이 10배 이상 폭등할 때 팔았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떼부자가 됐죠. 돈을 벌었죠. 두 번째 타겟가 어디냐? 제주도. 말총을 죄다 사들였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제주도가 거의 독점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저 경상도 통영, 거제도 가까운데 통영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는데 18세기는 제주도가 갓 만건탄 제주도. 제주도가 말의 산지니까. 제주에서 나간 상인들은 없었을까요? 1770년에 장한철 표해록을 봅시다. 애월 출신의 장한철이 여기에 향시, 지역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 1차 시험 합격해서 서울에 2차 시험 보러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표류해가지고 저 오키나와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어쩌지 구사일생을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표해록에 장한철이 조천포구에서 출발했는데 29명이 그 배에 탔대. 제주 상인이 15명, 육지 상인이 2명. 과거 응시 하러 갔던 사람은 장한철하고 김서일 2사람, 그다음 뱃사공 9명. 과거 시험 치르러 가는 사람 2사람 빼고는, 뱃사공 빼고는 전부 상인들인데 제주 상인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조천하고 출입금지령 내려질 때도 조천하고 화북은 거기는 그 포구를 거기는 출입하게 했거든. 그래서 19세기 초의 자료를 보니까 조천 화북 사이에서 상선이 정박한 횟수가 매년 거의 1000번이었다. 그러니까 조천 화북에서 이 상거래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상인들이 출입하는 게 빈번해지고 그러니까 1778년에는 영의정이 정조 임금한테 이제 뭐 이렇게 제주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입금지령 이거 그냥 놔둘 필요 있겠습니까?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건의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1823년에 와서 어사로웠던 조정화가 왕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의하니까 비변사에서 이 검토를 해가지고 비변사에서 딱 정책 결정을 한 다음에 임금한테 아뢰거든. 임금은 종지 따랐다 해요. 어떻게 건의하는가 봅시다. 조정화가 그 건의한 내용을 비변사에서 정리해서 임금한테 다시 별도 보고한 건데 지금은 왕래와 무역에 별로 한계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남녀 왕래, 섬사람과 육지사람이 결혼한 것을 편의에 맡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금이 따랐다 했거든. 이거 가지고 출입금지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이미 1823년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거의 현실적으로 출입금지령은 해제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출입금지령 해제된 1823년, 조금 텀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1876년 문호 개방됐죠. 일본에 의한 타율적 개방이지만 어찌거나 문호 개방되고 이제 맨 먼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상인들이 먼저 쭉 나가는 거 보였죠? 근데 집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19세기 말에 해녀들이 먼저 나갔어. 해녀들의 출가물질.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1910년대 이후부터 조금 나가다가 1920년대 와서는 막 나가. 오사카로 막 나가. 오사카가 일본의 2번째 도시인데 최고가는 공업 도시거든. 여기 공장이 많으니까 일거리가 있어. 노동할 일거리가 있어. 이렇게 다니다가 하도 제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 직항로를 개설하면 어떻습니까? 제주 오사카 간의 직항로 개설 논의가 이루어져서 1923년도에 직항로가 뚫렸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예전 탐나 해민들의 그 기질, 이선 위가라고 봤죠? 바다를 집같이 여기던 그런 사람들, 바다를 아주 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기질이 다시 보이고 있는 겁니다. 1948년 7월 초에 광주신문 기자가 제주도에 와서 4.3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취재를 했어요. 와서 보니까 제주도민들의 교육과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아. 오사카하고 당시 경성, 서울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문화 수준, 경제 수준이. 오사카가 일본의 최고하는 공업도시인데 일본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먼저 나갔습니까?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는 균등사회, 이건 이해가 되겠죠? 네, 공동체. 아까 출입금지령 통해서 보았던 배타적이고 폐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광주 기자는 제주 사람들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 밖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배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보니까 제주도민들, 밖에서 온 사람이 제주도민과 동화되기 힘들다는 세평이 있는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주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도민들과 같이 일합에 생활하면 오히려 환영하더라. 육지에서 건너온 인사들이 활약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했던 내용은 안 적었지만 내가 보고서 실례로 들어드릴 수 있죠. 제주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한 거야. 그렇죠? 또 출입금지령 200년 겪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강해. 그렇죠? 나중에 4.3 사건까지 겪으니까 와, 육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엄청 당했어. 피해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양파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보면 알맹이 딱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포용력이 있고 그걸 뭐라 그러죠? 관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있었잖아요. 해방전에 전쟁이 있었죠. 그 태평양 전쟁.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제주도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미국 군인들이 와서 다스렸죠. 제주도하고 일본의 그 군대와는 왔다 갔다 하고 배편 왔다 갔다, 그다음 무역선 왔다 갔다 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군인들이 허용했습니까? 그걸 막아버렸어. 이때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 있던 수많은 제주도민들 가운데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이제 고향 제주도 가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제가, 좋은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 희망을 갖고 왔어. 근데 다시 일본하고의 교역을 딱 막아버리니까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해. 이것 속에서 김영렬이 얘기한 거 보세요. 그렇게 뭘 막았는데도 제주도는 자유항 비슷한 그런 식으로 선박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더라. 이랬는데 이거를 밀무역이라고 단속하면서 특히 제주도에 온 경찰이나 서북 청년단들이 도민들을 밀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단속하는 일이 막 빚어져. 이게 제주도민들을 엄청나게 자극을 시켰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4.3 사건 공부할 때 1947년 1월 달에 있었던 복시환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보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물건들을 갖고 왔는데 이거를 밀수선으로 단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버려. 단속까지 한 건 좋은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경찰하고 몇몇 사람들이 빼돌려버려. 이런 일이 빚어지니까 민심이 그냥 들끓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47년 3.1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 4.3으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제주도를 4.3 때도 제주도 완전히 봉쇄해버렸거든. 그럼 제주도는 4.3 당시에 1954년 그 7월까지 가는 그 시기에 54년 9월까지 가는 그 시기에 제주도는 두 번째 짧은 기간에 출入금지를 또 겪은 거야. 제주도 경제 완전히 파탄. 그렇죠? 그래서 4.3 사건 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게 그냥 촉은 목피로 연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말이 맞는 거지. 교육도 다 바닷길 막아버리고 그냥 밀항으로 도망쳐 나가.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 이후에 60년대 거치면서 제주도가 다시 재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지향하는 지금 왔는데 어때요? 네? 우리가 역사로 본 제주인의 집단 진성 쭉 정리했는데 가운데 딱 출입금지령이 있잖아요. 포자기의 개척 정신, 조선 후기의 대외 진출 이걸로 해서 결국은 극복해 나갔다. 일제강점기의 강점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해 나갔던 제주의 모습이 있었다. 제주인들. 하지만 4.3으로 또 엄청 7년 동안 엄청 무자비하게 짓밟혔어요. 또 그런 순환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4.3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제주 사람들이 또 꿈틀꿈틀 다시 소생을 해서 지금 2025년까지 왔다. 제주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면 제주도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까? 출입금지령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제주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간 기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뒤에 결론은 얘기 안 하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